여러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문득 낮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당신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무방비하게 당신의 속내를 내보였나요? 인간관계라는 거친 정글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의 무기를 내려놓고 적에게 급소를 노출하곤 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법을 모른 채 그저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으며 모든 질문에 답하다가는 어쩌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시는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그 사소한 공유가 이 밤의 연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 한 가지 명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뼈아픈 후회는 내가 나쁜 말을 내뱉었을 때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필터 없이 쏟아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배웠고 타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예의 바른 사람의 도리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의 물음에 입을 닫는 것을 인색함이나 음흉함으로 치부하며 속을 훤히 다 보여주는 것이 따뜻한 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 영리하고도 잔인한 세상은 그런 당신의 투명한 마음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보를 당신을 분류하고 평가하며 소문의 재료로 삼는 데 이용하곤 합니다. 어떤 질문들은 결코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나보다 아래인가 위인가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분위기가 아무리 화기애애하든 상대와 10년지기처럼 느껴지더라도 딱 4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성벽입니다. 그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이번에 집값이 꽤 올랐다는데 형편이 좀 피셨겠어요? 퇴직금은 잘 챙겨두셨나요?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숫자는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가장 잔인한 계급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아요 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뱉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 박정욱이라는 고유한 인격체는 사라지고 연금 100만 원짜리 노인이라는 태그가 붙게 됩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Quantified Social Hierarchy, 계량화된 사회적 위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간을 입체적인 존재가 아닌 측정 가능한 가치로
환원해버리는 폭력적인 시선입니다. 한번 새겨진 숫자의 이미지는 주홍 글씨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여유로운 지갑 정도로 여기며 시기와 질투를 보내고 형편도 좋으신데 이번 모임 회비는 좀 더 내시죠 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동정의 탈을 쓴 무시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라는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죠. 결국 당신은 한 개인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상태로 대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로마에서도 샐러리의 어원이 소금, 셀레에서 왔듯이 생존을 위한 자원은 늘 남들의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소금 자루가 얼마나 찼는지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질문에 대처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숫자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말에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이 말은 참으로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며 동시에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단단한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눈치가 없는 누군가가 아니 대충 얼마쯤 되냐니까요? 라고 재차 캐묻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같은 문장을 차분하게 반복하십시오. 예, 정말 지장 없을 만큼만 딱 나옵니다. 반복은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을 확인시켜주는 단호한 신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혈압이나 당뇨 수치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통장 잔고가 아니잖아요. 굳이 내 통장의 숫자를 세상에 공개해서 얻을 실익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연금을 궁금해할 때 그들은 당신이 그 돈으로 어떤 취미를 즐기는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실 자격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하며 생존의 핵심을 적응이라고 했다면 현대사회의 소셜 생존의 핵심은 정보의 선택적 은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은 일단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변형되고 왜곡되며 때로는 전혀 다른 의도로 포장되어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요즘 좀 빠듯하네 라고 겸손하게 한 말이 건너에서는 그 집 파산 직전이라더라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불행이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 굳이 타인에게 나를 공격할 재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무게감을 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묵직한 힘을 느끼게 하죠. 그 힘은 학벌이나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숫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갈무리하세요. 돈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당신의 이름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다시 당신의 형편을 묻는다면 그저 미소 띈 얼굴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방패를 내세우세요. 그 방패 뒤에서 당신의 평화는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이어가 볼까요? 돈 이야기가 우리를 지탱하는 현실적인 방패였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실 돈보다 더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오르는 메뉴가 바로 자식과 가정사입니다. 요즘 아드님은 어디 다녀요? 따님, 결혼 소식은 아직인가? 며느리랑은 좀 지낼 만해? 이런 질문들은 참으로 다정하고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정한 질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평화로운 가정을 한순간에 난도질당하는 해부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사는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당신만의 비밀이 아니라 타인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는 소문이라는 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자식의 성공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뽐내는 자랑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마음을 털어놓는 하소연의 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길 모두 낭떠러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사위가 사업을 크게 해서 이번에 차를 바꿔줬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찰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박수소리 뒤에는 질투라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향사회 비교, Upward Social Comparison에 의한 자존감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자랑은 상대방에게 축하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혹은 우리 집에는 왜 저럴까 라는 박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쓰는 가십, 고스피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인 gossip에서 왔는데 이는 원래 세례의 대부모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깊은 이야기를 의미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단어는 남의 사생활을 헐뜯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고귀해야 할 가족의 서사가 타인의 입을 거치며 가장 저급한 유의거리로 전락하는 과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비극입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은 거울 속의 자신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꼬리를 흔들어주는 반려견에게만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사실 친구의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은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만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삐끗했다는 소식은 친구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이 잔인한 인간관계의 생리니까요. 반대로 하소연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연락 한 통이 없어 며느리가 살림을 어찌나 못하는지라며 쏟아내는 말들은 당신의 답답한 가슴을 잠시 뚫어줄지 모르. 하지만 그 하소연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 집안을 문제 많은 집으로 낙인 찍는 증거품이 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집도 속은 다 썩었더라며 당신의 아픔을 안주 삼아 씹어댈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당신이 밖에서 내뱉은 그 불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왜 남들 앞에서 내 망신을 줘? 라는 자식의 날 선
한마디를 듣게 되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의 신뢰는 유리잔처럼 깨져버립니다. 부모가 밖에서 흘린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배신감으로 남습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의사소통 프라이버시 관리 이론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Theory에서 언급하는 경계 난기류 Boundary Turbulence를 유발합니다.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됨으로써 구성원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자식의 삶이 평가받고 재단되는 것만큼 자식에게 큰 모욕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의 결함을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자신의 침묵으로 메우고 보호하는 법을 압니다. 가와만사성, 자허만시청은 대문 안에서 침묵으로 꽃 피우는 법이라는 옛말처럼 집안의 그늘이 대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른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라는 집요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중립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족이라는 성벽 안을 들여다보려 할 때 당신은 아주 정중하게 커튼을 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대신 담백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세요. 다들 제목하며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 수 있을 때 오겠지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상대가 눈치 없이 하니 그래서 연봉은 얼마래? 결혼 언제 한다고 하네? 라며 더 깊이 파고든다면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예, 그저 자기의 앞가림하며 열심히들 사네요. 반복되는 중립적인 대답은 상대에게 이 이상은 당신의 구역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어 보이지 않느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의는 상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공허한 삶을 남의 이야기로 채우려는 관음증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집에는 천재라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동네의 공공 기피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 집에는 망나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동네의 만만한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이 밖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적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너는 취직 언제 하니? 옆집 철수는 곧이 패스했다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불쾌함이 지금 당신의 자식이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는 그 대물림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공으로 돌리고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아끼는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내 욕이나 자랑 안 해서 참 좋아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진정한 효도도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성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문지기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든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성문을 여러 가족의 보물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은 특히 가정사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모임에서 말 많은 노인이 아닌 품격 있는 어른으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패를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 가족이라는 성벽을 튼튼히 쌓았으니 다음으로는 더 깊은 곳, 우리 자신의 연약한 속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볼까요?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으니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어두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영혼의 안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연약한 약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삶이 너무 버겁고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잠은 좀 잘 자나? 가끔 우울하지는 않아? 이런 질문들은 마치 지독한 갈증 속에 만난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오아시스가 사실은 여러분을 집어삼킬 신기루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던지는 진심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점을 털어놓는 행위는 심리학적으로 일종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내 안의 응어리를 밖으로 뱉어냄으로써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해방감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이나 요즘 사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라거나 남편이랑은 남보다 못한 사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관계의 저울은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사회과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권력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제공한 쪽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현상이죠. 당신이 내보인 그 투명한 진심은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손잡이를 쥐어준 셈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에서 비밀을 지키는 행위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억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는 마치 무거운 덤벨을 온종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으라는 말은 사실 이제 이 무거운 덤벨을 너랑 같이 들고 싶어 아니면 네가 대신 들어줘라는 무책임한 부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비밀을 전해들은 그 믿음직한 친구가 내일이면 동네 모든 사람과 그 덤벨을 나눠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오싹하지 않나요? 흔히들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 해 라고 말하지만 인간관계는 정지된 정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출렁이는 파도와 같아서 오늘 나를 위로하던 따뜻한 바람이 내일은 나를 집어삼키는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이 가장 신뢰하며 건넸던 그 아픈 상처들은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사람 원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잖아. 집안 꼴이 엉망이라 그런지 성격도 이상해. 라는 식의 소문은 당신의 진심을 이상한 사람의 증거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깊은 사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줄로 요약하기 좋은 자극적인 가십거리만을 원할 뿐이죠. 특히 새벽이시 비가 내리고 감성이 폭발하는 시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사제라도 만난 듯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실 요즘 사는 게 너무 허무해라며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제발 그럴 때는 차라리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에 욕이라도 잔뜩 적으세요. 감정의 과잉 노출은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한 노출일 뿐입니다. 격언 중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나간 당신의 약점은 이제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세상을 떠돌며 당신의 평판을 결정짓는 주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요즘 마음이 어때? 힘들지? 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면 만만한 사람이 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 불편하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의 언어로 짓는 단단한 매듭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려 노력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의 운치가 있어 좋네요. 요즘은 마음을 좀 더 단정하게 다스리는 중입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이 대답들은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스스로 주도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품격 있는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을 처음에는 동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한 존재로 분류합니다. 반면 느간 안개 한변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잡으며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묘한 경외감과 존경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면에 힘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다들 자기 마음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멘탈 관리니 마음 챙김이니 하는 것들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의 우울함까지 떠안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어둠을 굳이 타인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밝혀 녹여내야지 남에게 옮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저도 압니다.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엉엉 울고 싶은 그 밤의 무게를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자존심은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 나의 취약함을 아무에게나 구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입니다. 호혜적 자기 노출, reciprocal self-disclosure 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는다는 원리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은 아주 작은 정보를 줬는데 자신은 인생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는 노출의 과잉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친밀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의 권력 관계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음이 외로울 때 사람 대신 다른 것들과 대화해 보세요. 클래식 음악도 좋고 이름 모를 길가의 풀꽃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대지는 않으니까요. 누군가 당신의 속마음을 집요하게 캐묻는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침범의 순간에 미소라는 방패를 들고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끊어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소중한 내면을 당신 자신만이 온전히 소유하는 그 평화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뒤안길에 남겨진 그림자, 즉 과거의 실수와 이른바 흑역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잔이 몇 번 오가다 보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회상에 빠져듭니다. 형님, 젊을 때 크게 사업 말아먹은 적 있다면서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우리 나이에 후회되는 일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말해봐요.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때 우리는 묘한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면 내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겸손해 보일 거라는 착각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당신의 소중한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셀프 흠집내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조금은 씁쓸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약 3배 더 빠르고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진화 생물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르죠. 원시 시대에 저기 맛있는 사과가 있어라는 정보보다 저기 굶주린 호랑이가 있어라는 정보가 생존에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의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 본능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99가지의 성실함보다 당신 입으로 털어놓은 단 한 가지의 보증, 소다망한 이야기나 철없던 시절의 방황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굳이 타인의 뇌에 당신의 호랑이를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나도 왕년에 참 대단했지, 혹은 나도 한때는 망난이었어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반성 섞인 유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정박 효과, anchoring effe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에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죠. 당신이 젊을 때 돈 관리를 못해서 집 한 채 날렸지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엔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닻이 내려집니다. 그 이후에 당신이 아무리 해박한 투자 지식을 뽐내거나 합리적인 조언을 해도 상대는 은연중에 그래봐야 저 양반도 예전에 망해봤잖아라며 당신의 말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당신의 실패담을 듣고 아유 형님도 참 고생 많으셨네 라고 위로하는 그 친구도 속으로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정하면서도 잔인하죠.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터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옛 격언에 지나간 일은 묻지 말고 다가올 일은 근심하지 마라. 왕부조 웨이라이브요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현재의 대화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맑아진 연못의 진흙을 다시 손으로 휘저 탁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극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과거는 다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현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려 들기보다는 과거의 한 장면으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결론을 내버리는 쪽을 훨씬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형님, 예전에 크게 후회한 일 없어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대요? 라고 끈질기게 물어온다면 절대로 그 사건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현재로 대화 옮기기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글쎄요, 다 지난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다만 그런 경험들 덕분에 오늘을 더 충실히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우아하게 받아치세요. 상대가 에이, 그래도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더 파고든다면 그건 제1기장에만 적어두는 영업 비밀이라서요. 라고 가벼운 농담과 함께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닫으면 그 과거는 당신의 자산이 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 과거는 타인의 무기가 됩니다. 가끔은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자기 흑역사를 팔아서 사람들을 웃기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잤잖아 같은 이야기 말이죠. 그 순간에는 모두가 배를 잡고 웃겠지만 다음날 당신을 떠올릴 때 그들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품격 있는 선배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자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인가요? 코미디언은 남을 웃기는 게 직업이지만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웃음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평판을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농담은 차라리 오늘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집까지 굴러가야겠다는 식으로 본인의 현재 상태를 가볍게 비트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 한 자락씩은 가슴 속에 묻고 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억을 발효시켜 지혜라는 수를 빚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억을 부패시켜 소문이라는 악취를 풍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밑거름이지 남들에게 보여줄 전시품이 아닙니다.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단단한 걸음걸이, 차분한 말투,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태도가 당신의 과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마른 공기를 진동시키고 사라지지만 그 파동이 남긴 인상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과거는 외국과 같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의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이해해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타임머신을 타고 당신의 흑역사 속으로 타인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과거라는 책장을 덮고 그 위에 대웹이라는 도장을 꾹 찍으세요.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는 페이지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입을 닫는 법을 넘어 어떻게 입을 열어야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반전의 기술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반전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답하면 손해보는 4가지 질문, 돈, 가정사, 속마음,
과거의 실수를 철저히 방어하는 법을 배웠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 입 닫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건가?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단지 입을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 열린 입술 사이로 겪어 이 다른 언어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사생활에 노출 없이도 상대를 매료시키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이른바 결핍의 언어를 충만의 언어로 바꾸는 위대한 전환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80%는 무의식적으로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빡빡해. 요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자식놈들이 도통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기운을 빨아먹는 정서적 흡혈귀와 같습니다. 이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근황을 묻는 말에 하소연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장점을 비춰주는 칭찬과 감사라는 등불을 켭니다. 선생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인상적이네요. 아까부터 벤이 말씀하실 때 상대를 배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비밀을 단 한 점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타인을 칭찬할 때 우리 뇌에서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 작동하여 칭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선물을 주는 행위인 셈이죠. 하지만 칭찬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쁘시네요.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영혼 없는 말은 자칫 아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칭찬은 구체적이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겨냥해야 합니다. 철수 씨보다 훨씬 낫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쟁의 독을 씹는 것이고 늘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니 신뢰가 갑니다 라는 말은 상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축복입니다. 학술적 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상호 주관적 인정의 현상학 Phenomenology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완성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품격 있는 칭찬은 단순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우주적 차원에서 승인해주는 고귀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돈 자랑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돈 자랑은 ATM기 앞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거긴 숫자로만 대화하니까요. 또한 우리는 세속적인 질문들을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로 우아하게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주식 좀 어때요? 라고 묻는 이에게 글쎄요, 저는 요즘 주식 그래프보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피어나는 수국 색깔 변하는 거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자식들은 잘 돼요? 라는 질문엔 애들은 제 인생 알아서 잘 살겠죠. 저는 요즘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청춘의 열병을 복습하고 있답니다. 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돈, 건강, 자식이라는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 자연, 독서,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취미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순간 당신은 노인이 아니라 철학자가 됩니다. 사실 취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나 테니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만 고집하시는데 진정한 취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법입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박자를 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힙합 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시선에 갇혀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도 없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랫말처럼 우리의 언어도 이제는 떫은 맛을 지나 달콤하고 깊은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감사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니 내 마음이 참 맑아진다. 같은 말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아주 작은 기적들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내 목구멍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감히 무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당신의 고결한 아우라가 무언의 방어막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결국 대화의 품격은 나를 얼마나 감추느냐와 타인을 얼마나 빛내주느냐의 절묘한 균형점에서 완성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지 않고 타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함부로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넘치는 온정만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자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밤이 깊을 대로 깊어 고요의 무게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났던 이 대화의 여정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화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시끄럽고 무례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 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네 가지의 침묵과 한 가지의 충만한 언어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거목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낸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자, 애썼다.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다라고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당신의 귓가를 맴돕니다. 당신의 꿈속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우아한 수국 꽃밭이거나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은하수 아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숫자로 평가받을 일도 남의 시선에 가슴 졸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제 아주 천천히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당신의 몸에 깃든 긴장을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빛나는 영혼을 가진 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이미 당신의 침묵 속에서 꽃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따스하고 안락한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시길